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공포썰 진행할 거고요. 오늘 할리갈리님, 그리고 가비님, 여진님까지 세 분의 사연 들려드릴 거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할리갈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유학생 시절 소개팅을 하셨나 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님. 저는 30대 후반 여자 사람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소개팅 썰입니다. 15년도 훨씬 넘은 일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일이라 그런지 그 2, 3주가 아직도 얼마 안 된 일처럼 생생해요. 당시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잠시 귀국한 상황이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에 가입돼 있던 보험이 워낙 미약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는커녕 감기 진료조차 부담스러웠거든요.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진통제만 먹으며 버티다가 겨우 비행기 티켓을 구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코 수술을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딸이 혼자 타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신 부모님의 만류로 결국 한국에서 다시 재입학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학원 때문에 강남에서 자취를 하며 재수생 신분으로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방에서만 살다 처음 겪는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꽤 외로웠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학교 동창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금세 친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소개팅 제안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대학 후배인데 성격도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꼭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온 소개팅 제안이었고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던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라고는 이름, 나이, 학교 정도가 전부인 채 소개팅 날짜를 잡게 됐어요. 그때 시기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 쪽도 소개팅이 처음이었고 둘 다 주선자의 코칭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소개팅 당일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렁이 둘이서 저녁 시간 강남역 한복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만났던 그분은 친구의 말대로 정말 착해 보이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착해 보임이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이미 불길 플래그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시 극 2에 가까웠던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도저히 못 견디는 성격이라 그냥 먼저 삼겹살에 소주를 제안해버렸어요. 같이 얼타고 있던 남자분도 좋다면서 따라왔고요. 분위기를 살려보겠다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훨씬 내성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몇 잔 주고받다 보니 술도 잘 못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드시는 게 좋다고 몇 번을 말렸는데 괜찮다며 계속 마시더니 결국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만난 지 한두 시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직원분 도움을 받아 겨우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계속 말하길래 그래도 혼자 택시 정도는 탈 수 있겠지 싶어서 소개팅 주선자에게 급하게 연락해 주소를 받아내고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택시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를 먼저 데려다줘야 한다며 팔을 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결국 같이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소개팅 장소에서 제 자취방까지는 걸어서도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먼저 취한 게 괜히 미안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못 이기는 척 같이 갔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택시 탈 때만 해도 거의 정신이 없던 사람이 제가 내릴 차례가 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분을 부축해서 택시를 태우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져 있었던 저는 그냥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게다가 처음 본 사람에게 집을 알려주는 것도 싫어서 거절하고는 도망치다시피 내려서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은 씻고 누우면서 이런 게 소개팅이면 난 앞으로 소개팅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선자에게도 미안하지만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다시 안 만날 거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배터리가 방전돼 꺼져 있더라고요. 충전기에 꽂고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밤새 전화가 울려서 배터리가 나간 거였어요. 문자도 30개가 넘게 와 있었고요. 전부 소개팅 남이었습니다. 잘 들어갔냐? 해장은 했냐? 어제 내가 뭐 실수했냐? 언제 또 만날 수 있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실수한 건 없지만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좋은 분 만나시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그 이후로 전화가 20통이 넘게 더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한 번 실수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대방도 제가 전화를 받은 걸 알고는 놀란 듯이 헉 소리를 내더니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소개팅남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뒤로 하루 이틀은 전화가 잠잠했어요. 대신 다시 시작됐을 때는 제가 받을 수 없도록 한두 번만 울리고 끊는 식으로 계속 걸려왔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끊기고 그러다가 또 울리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화에 시달린 지 4, 5일쯤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오전에 학원 가려고 집을 나서려는데 제가 살던 원룸 건물 유리현관 앞에 남자 하나가 등을 기대고 폰을 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못 들어온 건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 핸드폰에 진동이 왔어요. 짧게 한 번, 많아야 2번. 그리고 바로 끊김. 소개팅남이란 걸 알아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그날 결국 학원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중간중간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정말 하루 종일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날들이 일주일 넘게 반복됐어요. 본의 아니게 학원을 일주일이나 땡땡이 치게 됐고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곤 주선자 외에는 학원 스터디원 뿐이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주선자도 중학교 고향 친구여서 방학이라고 본가에 가버렸더라고요. 소개팅남은 어떤 날은 제 건물 앞에, 어떤 날은 맞은편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치 어떤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듯 건물을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던 건물은 5층짜리였고 1층은 상가, 2, 3, 4층이 원룸이었는데 모든 방의 창문이 골목을 향해 있었거든요. 층마다 방은 4개가 있었어요. 5층은 주인 세대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언젠가는 지쳐서 사라지겠지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소개팅한 지 열흘쯤 됐을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받을 때까지 끊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어차피 받을 생각이 없어서 핸드폰을 아무데나 던져두고 TV를 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조용한 것도 아닌 그냥 생활소음 같은 소리였어요. 문제는 평소 같으면 사람 소리가 거의 안 날 시간대였다는 거죠. 평소에 건물이 얼마나 조용하냐면 배달원이 공동 현관문을 열 때 철컥하는 소리가 2층 중간인 제 방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현관문 잠금쇠 소리가 유난히 큰 것도 있고 그만큼 방음이 안 되는 것도 한몫했겠지만요. 그날 그 소리도 공동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 후에 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가를 반복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달 소리는 아닌 것 같았죠. 조용한 대리석 복도와 계단을 바쁘게 움직이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소리와 그날따라 미친 듯이 길게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움직이다 멈추는 발소리, 핸드폰 진동음, 문 앞에서 뭔가가 스치는 소리. 이 사람 지금 전화하면서 어느 집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확 스쳤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도 안 들리니까 진동 소리라도 확인하려고 집집마다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소리 타다다다다닥 멈췄다가 전화 한번 해가지고 우웅 하는 진동 소리 들리고 그리고 현관문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고 2층에서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발소리가 3층으로 향했고 발걸음 패턴이 동일하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엔 4층으로 올라간 것 같았지만 거기까진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같은 짓을 했던 거겠죠. 몇 시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폰을 꺼버리면
그것대로 집에 있는 걸 들킬 것 같아서 현관에서 제일 먼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전화도 안 오고 복도에서도 소리가 안 난다는 걸 깨달았죠. 건물은 평소처럼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상태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저는 한동안 나가지 못했어요. 그 고요 속 어딘가에 그 남자가 숨어서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전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상당한 패닉 상태였겠죠.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도 8월 말까지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였어요. 처음 소리를 확인했을 때만큼 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평소에 나지 않아야 할 발소리와 그것과 맞춰서 핸드폰이 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스토킹이 정확히 3주쯤 만에 그친 이유는 아마도 2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제 집 근처에 캠핑하듯 서 있던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라졌거든요. 마치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처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땐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지금만큼 퍼진 것도 아니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니까요. 다행히 그때 입시에 성공한 덕분에 학교 근처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이사 날짜도 어디로 가는지도 주선자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소개팅남이 그 친구 남자친구의 학교 후배였으니까 혹시나 말이 새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요. 그 이후로는 누가 소개팅을 주선해준다고 해도 단칼에 거절하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술자리에서 소개팅이라는 이야기 주제가 나오면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나 소개팅 딱 한 번 해봤어. 근데 내 인생에 소개팅이란 건 더는 없다. 이게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조금 길고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개팅 경험담이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리갈리님이었는데 그 쫓아오던 그 남자가 계속 전화를 건 이유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전화 걸으면서 2층이고 3층이고 계속 왔다 갔다 걸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코 수술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건 또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제가 사실 콧볼이 많이 넓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맥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코 수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 콧볼 때문에.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너 콧구멍 넓어가지고 코 계속 파면은 이거 콧구멍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진다. 영구적으로 변한다. 네 코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성인이 되니까 코가 이제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언제 한번 코를 한번 재건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가빈님의 사연이고요. 제주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밥 먹으며 거의 매일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청자입니다. 지금 이걸 보내는 게 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이에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겪은 기이한 경험담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주 타지 여행을 가며 골프를 즐기곤 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주도에서 골프를 한번 치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즐거우셨는지 제주도로 좀 자주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 갈 때마다 매번 숙소를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차도 좀 번거롭기도 해서 제주도에 잠깐 계약해 놓은 집이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친구분들과 함께 묵고 골프를 치고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일도 바빠지시다 보니 제주도에서 골프 치는 일도 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쉬운 마음이 좀 크셨던 것인지 이참에 가족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주도에 계약해 놓은 집도 있어서 딱히 숙소를 알아볼 필요도 없었고 그 집에서 묵으면 더 편안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무조건 오케이였기에 바로 일주일치 짐을 싸고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것과 새로운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였기에 제주도에서 5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의 날을 남겨둔 저희 가족은 실컷 놀며 그 하루를 장식하였고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워낙 짐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항상 새벽에 자는 게 일상이었다 보니
그때도 새벽까지 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잠에 드는 게 쉽지 않아서인지 그때는 더 늦게까지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충 시간은 약 새벽 5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까? 슬슬 눈이 뻑뻑하기도 하고 피곤함이 몰려오더군요. 약간의 미련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참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딱히 뭐 잘 준비라고 할 것도 없이 전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눈을 감았는데 거실에 켜놓은 조명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 집 거실에 큰 조명 스탠드가 있는데 그 조명빛이 거실을 환하게 다 밝힐 정도로 밝은 조명이었어서 그 조명을 꺼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서 그 조명을 끄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 자꾸 무서운 느낌이 들고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5일 내내 그러다 보니 매번 자는 게 무서워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때도 딱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자꾸 거실 쪽으로 눈이 가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너무 불안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도 몇 번 봤었고 느낌이라던가 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기에 그날 새벽에도 자꾸 불쾌한 느낌만 드니 아 이거 오늘 뭔 일 나겠다. 이거 이따가 나한테 무슨 일이 나겠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지금 잠에 들려고 노력해도 어차피 못 잘 거고 아 또 뭔 일이 나려고 이러냐 진짜 이러면서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최대한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기분 나쁘고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아 서서히 잠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안방에서 누군가 발을 끌며 걷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러면서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가족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만큼 층간소음에 예민하다 보니 피해를 받지도 주지도 말자는 마인드여서 저희 가족 모두가 발을 끌며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방에서 발소리를 들었을 때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서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잠에서 깨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그 발소리가 희미하게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당연히 환청이라고 생각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뒤척이면서 나는 이불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제 생각을 부수고 싶은 것인지 더 크게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귀신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항상 보았었어요. 뭐 제 경험담을 몇 개 꺼내보자면 닫혀있는 방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더니 머리만 크고 키는 인형만한 귀신 여러 명이 나와 나를 둘러싼다던가 혹은 내 방문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자아이가 있다던지 등등 저는 항상 귀신을 시각적으로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청각적으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소리의 발소리가 나니 처음 겪어보는 일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이 일을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이상한 걸 겪어서요. 아니 안방에서 누가 계속 몇십 분을 발을 끌며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었는데 혹시 그때 깨어 있으셨나요?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매우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알잖아 너도 그때 술을 좀 먹어서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했잖아. 에이 깨어 있을 리가? 어머니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깨어 있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때의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던 것인지 잘못 들은 것이라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무서움과 걱정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며 시간을 빠르게 보냈고 이후 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조금 더 일찍 자게 되었어요. 그때도 사실 너무 무서웠고 불안했지만 잠을 너무 못 자 그런 불안함을 견딜 힘도 없이 자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날은 제가 가위에 눌린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발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한 기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밝아온 다음날 아침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평화롭게 잘 가던 중 아버지께서 머뭇거리며 어머니께 무언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한 차에 다 같이 있다 보니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들어보니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져서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발 밑에서 누군가가 발을 끌며 걷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신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보니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속으로 제가 말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말한 게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공포가 더 배가 되어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만 들리던 발소리면 그냥 환청이라고 합리화하며 생각했을 텐데, 아버지께서도 들으셨다는 건 환청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또 마침 어머니께서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보, 사실 나도 좀 이상한 거 겪었어. 어머니께서도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가빈이가 어떤 발소리 들었다고 한 전날 밤에 내가 주방에서 할 거 다 하고 침대에 가서 좀 쉬려고 하던 참이었어. 근데 안방을 향하는 순간 침대에 뭐가 보이더라고. 자세하진 않은데 모든 것이 검게 보이는 한 남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 그때 그 집의 구조가 주방에서 안방을 바라보면 침대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구조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들었던지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기억을 되살려보면 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있는 거기도 한데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고.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면 허리가 위치한 자리에 그 남자가 앉아있었어. 잘못 본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잤어. 이렇게 말씀하신 후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다음날 제가 발소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께서도 엄청나게 무서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이한 것은 어머니께서 그 남자를 본 이후로 허리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해봐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어머니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파스를 여러 개씩 붙이셨는데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아파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 3명은 그 발소리를 낸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가 어머니가 보신 그 남자일지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날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리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언제 허리가 그렇게 아팠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솔직히 그렇게 무섭지 않은, 그저 저희 가족의 추측과 상상이 겹치고 겹친 이야기일 뿐이라 기대 이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 무서웠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저, 그리고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동생은 전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해요. 여전히 미스테리한 이야기지만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귀신 관련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짧은 것 같아 짧은 이야기 하나 더 준비해봤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겨울에 가족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 에버랜드에서 실컷 놀고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서 북극여우 인형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저랑 제 동생이 워낙 인형 뽑기에 빠져 있었던 때이기도 해서 인형에 정말 미친 듯이 꽂혀 있었거든요. 또 동생이랑 한 방을 같이 쓰던 때라 그 방에 인형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그날도 그렇게 사온 북극여우 인형을 저는 방에 들이게 됩니다. 이때 방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자면, 방이 세로로 길었어서 침대도 세로로 2개가 붙어 있었고, 방이 세로로 길었어서 침대도 세로로 2개가 붙어 있었어요. 동생은 가장 안쪽 침대를 쓰고 제가 문이랑 가장 가까운, 즉 바깥쪽 침대를 쓰고 있었어요.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놀고 오다 보니 저녁 10시인데도 눈이 건조하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른 시간에 모든 불을 끄고 잠에 들 준비를 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 에버랜드에서 사온 북극여우 인형을 제 침대와 동생 침대 사이에 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네, 위치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이 있고 이렇게 동생 침대가 안쪽에 있고 사연자분 침대가 바깥쪽에 있었는데, 딱 여기 가운데에다가 그 북극여우 인형을 놨다는 거죠. 여기다가. 아무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절로 눈이 떠지더군요. 체감상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떠진 눈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방 안을 관찰하듯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뭔가 하얀 게 있더라고요. 제 침대와 동생 침대 사이에 저는 잠에 들기 전 그곳에 북극여우 인형을 두고 잤기에 당연히 인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흰 것으로 보아하니 무조건 그 인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눈을 똑바로 떠보니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때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눈을 제대로 뜨고 봤던 것은 인형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얼굴은 정말 너무 길고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너무나도 하얗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얼굴에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적게 있는 긴 머리카락, 거기에 눈은 정말 콩알만큼 작았어요. 딱 여기까지 처음에 인식되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진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더라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피부가 하얀 얼굴이 긴 여자가 저를 보며 입이 찢어지듯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여기서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동생을 깨우거나 부모님을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왜 너무 놀라거나 무서우면 몸이 굳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몸만 굳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나옵니다. 나는 죽어라 소리치는데 쇳소리밖에 안 나요. 모든 게 굳어버려요. 그렇게 저는 쇳소리만 가득한 목소리로 동생도 부르고 부모님도 부르며 눈을 감은 채 고통과 같은 지옥의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눈을 떠보자고 결심을 합니다. 진짜 정말 천천히 떴어요. 다행히 다시 원래 인형의 상태로 보이더군요. 아마 잠결에 잘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언가를 뚜렷하게 잘 본 것이었어요. 지금은 웃으며 재미로 썰도 풀지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무튼 인형으로 보이니 그제서야 저는 안심하고 기절한 건지 모르게 다시 잠에 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나요. 저는 이날 이후로 방에 있던 모든 인형을 다 갖다 버렸고 동생과 방을 떨어져 지낸 지 오래인 지금도 제 방에는 인형 하나 없습니다. 인형 뽑기를 해서 뽑은 인형들도 키링들도 모두 제 친구들에게 주고 나쁜 의도 없이 그저 주는 거예요. 제가 인형 뽑기를 여전히 좋아하는데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해서 따로 보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인형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처럼 줍니다. 심지어 그냥 눈, 코, 입이 달려있는 디자인이 있는 물건은 다 구석에 처박아 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집을 알아볼 때 신중히 알아보시길 바라며 인형 또한 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런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귀여우시네요. 네, 이렇게 가비님이 보내주신 사연 읽었는데요. 가비님이 되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게 또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보였다고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귀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좀 그림판을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긴 머리카락에 콩알 눈, 그리고 찢어지게 웃는 입, 그리고 하얀 창백한 피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요 북극여우 인형을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게 벌어진 거잖아요. 요 놈이 문제였네요. 요 놈이. 그러니까 요 인형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출신지가 에버랜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냥 어디 흉가나 폐가 같은데 귀신 들린 인형 같은 거 주워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겨놓은 다음에 그냥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넣어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형 안에서 이런 귀신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가비님의 사연 잘 읽어봤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은 여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현직 버스 기사인 우리 아빠한테 들은 썰입니다. 안녕. 다들 학교 다닐 때 버스 많이 탔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벌써 25년째 버스를 몰고 계시거든. 나도 학생이라 버스를 자주 타는데 생각보다 버스에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 사실 나는 버스 빌런을 많이 못 봤지만 가끔 지하철 1호선 빌런 같은 짤이나 영상이 도니까 궁금해서 아빠한테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종종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빌런들이 있어서 내가 들은 것 중 몇 가지 추려서 왔어. 내가 들은 이야기는 아빠와 아빠 동료분이 겪으신 일들이야. 편의상 썰에서는 그냥 3인칭 기사님으로 퉁쳐서 칭할게. 첫 번째는 정류장이 아닌데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도 지역은 말 안 할게. 이거는 나도 버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경우인데 버스는 정류장이 아니면 안 서잖아. 저녁 러시아워 끝물일 때 벌어진 일이었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일과 마치고 한잔하고 들어갈 무렵이라고 하셨어. 한 승객이 탔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났다는 거야. 근데 기사님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막 엄청 걱정이 되진 않으셨다나 봐. 근데 그래도 막 쎄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이 막 있었나 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갑자기 기사님 쪽으로 다가갔대.
앞문까지 와가지고 냅다 하는 말이 저 앞에다 세워 이랬다는 거야. 정류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무엇보다 아무 데서나 안 내리는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잖아. 버스 승객이 다치면 거의 다 버스 기사님한테 책임을 묻는데, 아무튼 정류장이 아닌 곳에는 세워줄 수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개정색을 하면서 막 우겼다는 거야. 야, 저기 세우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님이 안 된다고 말하려고 잠깐 승객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바로 주먹이 날라오는 게 보였대. 주먹은 기사님 얼굴에 냅다 꽂혔고, 그 사람은 기사님이 운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거야, 위험하게. 앞에 사거리라서 속도를 줄이고 있어서 망정이지 고속으로 달리던 상황이었으면은 정말 큰일 났을 거야. 기사님은 멱살이 잡힌 와중에도 사고를 막으려고 급박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비상등 버튼을 더듬더듬 찼는데 그 취객이 옆에서 진짜 속사포 랩하듯이 욕을 해댔대. 다른 승객들이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천만다행으로 누가 취객을 자꾸 빼냈다는 거야. 아마 뒤로 끌어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끌려가면서도 엄청나게 욕을 해댔대. 막 빨새끼야, 이거 누군지 알아? 세우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적 일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어. 근데 한창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많아져서 버스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 덕분에 얼굴이 알아볼 정도로 잘 찍혔었대. 경찰이 오고 나서 끌려가는데 그때까지도 저 빨 기사 새끼가 먼저 시비 털었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님한테 엄청 욕을 했나봐. 나도 우리 아빠가 버스 기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그리고 두 번째는 탈출 망치의 다른 용도야. 이번 거는 듣는데 진짜 무서웠던 이야기야. 이거는 밤 운행을 하시던 기사님이었는데 시간이 꽤 늦어가지고 승객이 별로 없었대. 근데 되게 찜찜하게 실이 승객 중 한 남자가 계속 혼잣말을 하더라는 거야. 버스에 진짜 온갖 사람들이 다 탄대. 정말 그 다양성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 처음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셨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백미러로 확인했더니 중얼거리던 남자가 비상용 탈출 망치를 뽑아서 기사님을 향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야. 기사님이 놀라서 당장 내려놓으세요 했는데 이미 그 아저씨 눈이 돌아 있었대. 기사석까지 와서 망치로 위협하면서 욕하면 기사님도 그렇지만 다른 승객분들도 엄청 위험하잖아. 그래서 기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급히 정차하고 앞문 뒷문 다 열어서 승객들한테 내리라고 외치셨대. 진짜 천만다행이지. 그때 마침 경찰이 근처에 없었으면, 그리고 앞문도 미리 열어놓지 않았더라면 그 기사님이 어떻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어? 안 그래도 기사님은 앞을 봐야 하고 뒤로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구조인데 트라우마 남을 것 같아. 세 번째는 내리지 않는 할아버지야. 이거는 우리 아빠 지인 기사분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가 겨울철이라 그랬는데 한 저녁 5시? 딱 어두워지기 직전이잖아. 그때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이는 지저분한 행색의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대. 연세가 엄청 많아 보이던 그분은 옷도 누더기 같은 거적대기를 여러 겹 입고선 되게 느리게 한 발 한 발 겨우 옮기는 그런 느낌이었대. 그렇게 버스를 타가지고 조금 가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기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인제 집에 왔다. 나 인제 집에 왔어요. 참 따숩고 좋구만." 이렇게 읊조렸다는 거야. 그러고는 뒤쪽 자리로 총총 가서 앉으셨대. 그분이 탈 때 요금을 안 내셨는데 기사님도 할아버지 행색이 너무 안쓰러워서 별말 안 하고 그냥 태우셨다고 하더라고. 워낙에 추운 겨울이라 노숙자분이라면 잠깐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일 수 있게 배려하신 거였어. 그런데 운행을 아무리 해도 할아버지가 안 내리시더라는 거야. 5시경에 타셨는데 6시, 7시가 다 되도록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도 계속 처음에 앉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더라는 거야. 자는 건지 어쩐지도 모르게 움직임도 거의 없고, 이따금 "여기가 내 집이야" 이런 말만 중얼거리시곤 조용해졌다고 해. 처음에 그냥 잠드신 건 줄 알았대. 추운데 밖에서 떨다가 따뜻한 버스에 타니까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주무시는 거구나 했던 거지.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처음 탔던 그 자세 그대로니까 슬슬 이상한 느낌이 들고 불안해지더래.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 종점에 도착하고 기사님이 할아버지가 계신 좌석으로 가신 거야. "저 할아버지, 종점 도착했어요. 이제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흔들었는데 그 순간 바로 느낌이 왔대.
할아버지 몸이 너무 차가웠던 거야. 아무리 누더기라지만 그렇게 겹겹이 입고 계시고 또 계속 히터를 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차가웠다는 거야. 소름이 쫙 돋아서 급히 맥을 짚었는데 느껴지는 게 없었던 거지. 그 뒤로는 뭐 119 부르고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버스 타시기 전부터 이미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야. 진짜 마지막 힘을 짜내서 버스에 오르신 거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셔서 거기가 집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다고 했어. 여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어버린 거야. 그 해 겨울이 정말 유난히도 추웠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기사님은 한동안 버스 운행을 할 때면 손님이 없더라도 백미러로 꼭 뒷좌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버스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버스는 어떻게 되지? 였어. 찾아보니까 회사나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 어떤 회사는 특수 청소 한번 하고 그냥 소독 방역 마치면 바로 다시 정상 운행을 나간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버스 한 대라도 빠지면 배차 간격이 차질이 생기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야. 또 어떤 회사는 버스 번호 자체를 바꾼다더라. 번호판을 바꾸고 시트도 전부 갈아버리고, 왜냐면 기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사건이 있었던 버스를 맞는 건 정말 꺼려 하신대. 아무리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고 해도 매일 그 좌석을 보면서 운전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멘탈이 안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무속인이나 스님을 부른다고 들었어. 버스 안에서 간단하게 천도제 같은 걸 하는 거지. 특히 연차가 많이 쌓이신 기사님들은 이런 거 안 하면 계속 불안감을 느끼신대. 일종의 미신이긴 한데 그런 거 확실하게 안 하면 사고 난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사망사고가 있었던 버스는 유독 차가 자주 퍼지거나 접촉사고를 겪는데, 떠도는 소문이나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래서 아예 그런 버스를 중고로 파는 경우도 있대. 보통 한국에서 쓰던 차들은 동남아 국가에서 많이 사들이고 세단 같은 건 의전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깨름직한 사건이 있었던 버스라면 그냥 새 버스로 갈아주는 게 기사님들 정신건강에도 이롭다고 해. 사실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 회사 방침에 따르거나 혹은 기사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탈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이야. 그 일을 직접 겪으신 기사님들은 절대로 그날을 잊지 못한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사님도 백미러를 볼 때나 그 좌석을 지나칠 때면 문득문득 그 할아버지가 떠오른다고 해.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했던, 그토록 원했던 온기를 인생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고속버스 사고야. 이번 이야기도 아빠가 전해 들으신 경험담이야. 미리 경고하는데 좀 많이 끔찍할 수도 있어. 이 고속도로 보면 버스 전용차로 있는 거 알지? 거기가 버스나 카니발 같은 대형차가 아니면 일반 승용차는 달리면 안 되는 차로잖아. 그거 요즘에는 차선 위반 같은 게 강화돼서 벌금도 되게 많이 때린다고 들었거든. 아무튼 어떤 기사님들은 전용 차로를 달릴 때 이 시간대면 차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속도를 좀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 그런데 운전도 운전이지만 그냥 인생 자체가 모르잖아. 앞으로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항상 방어 운전이 최선이라고 그러잖아. 아무튼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앞에서 뭐가 확 끼어들더래. 근데 그게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인 진짜 코딱지만한 경차였다는 거야. 안 그래도 신나게 달리던 버스였는데 그 조그마한 경차를 보는 순간 기사님이 엄청 당황하신 거지. 버스나 트럭, 화물차 같은 건 일반 승용차랑 다르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바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승용차처럼 딱 바로 서버리는 게 아니잖아. 기본 무게값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때 기사님은 속도도 좀 내고 있었고, 게다가 함부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차가 휘청이면서 뒤집힐 위험도 있고, 가뜩이나 승객도 태우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기사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차와 충돌했대. 근데 그 충격이 어찌나 컸는지 경차가 말 그대로 그냥 공중에 떴대. 앞에서 작은 차가 튕겨나가는 와중에 기사님 눈에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똑똑히 들어왔대. 완전히 놀라서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모습. 튕겨나간 경차는 땅에 떨어졌고 그대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인 차들이랑 또 부딪히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대. 나야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으니 모르지만
사고를 겪어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 순간에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하더라. 그냥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생각만 들고 사고 직후에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도 바로 안 된대. 아무튼 충돌 후에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다친 승객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사고 신고를 하신 거야.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다고 해. 그러다가 퍼뜩 생각이 난 거지. 신고 후에도 확인하지 못한 것. 바로 상대 차량이었어. 보통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리잖아? 그런데 그 차에선 아무도 안 내린 거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차에는 운전자 단 한 명이 있었고 결국 사망하셨다고 했어. 물론 한 명의 사망자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운전자 시신의 상태가 최대한 순화해서 말해보자면 사람의 형체가 거의 안 남아 있었대. 차와 거의 한 몸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기사님들은 서로 말을 더 잇지 못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나중에 너가 커서 운전하게 되더라도 그날따라 정신이 없거나 기분이 싸하면은 운전도 운전인데 그냥 하루 휴가 내고 출근도 하지 말래.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사람의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걸 놓치듯이 운전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실수하는 날이 있다는 거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한다면서. 아, 오늘 좀 정신이 없다, 집중이 안 된다 하는 날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무심결에 사고가 날 수 있대. 경미한 접촉사고 생각하면 시내 사고가 정말 많은데 사망사고는 고속도로가 훨씬 많대.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 시내에서 시속 30에서 50km로 부딪히는 것보다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20으로 부딪히는 충격이 훨씬 크니까. 나도 아빠한테 하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침마다 잔소리처럼 운전 조심하라고 하게 돼. 버스기사처럼 운전 베테랑이 어디 있다고 말이야. 아빠도 내가 걱정하는 거 아시니까 아유 알았어 하고 넘어가시는데 나는 솔직히 그래도 너무 불안하거든. 특히 분명 운행 마칠 시간인데도 연락이 안 되거나 밤에 늦게 들어오시면 꼭 문자나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 매일 운전 조심하라는 말이 습관처럼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버스기사 딸내미 입장에서는 약간 징크스 같은 느낌도 있어서 말이야. 이렇게 다양한 사건 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번 이야기처럼 큰 사고를 겪거나 혹은 3자 입장에서 목격한 분들 중에서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 눈을 감아도 운전대만 잡아도 그때 그 상황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운전을 그만두는 분도 계신데 그날 사고 냈던 기사님도 한동안 운전을 못 하셨다고 들었어. 다행히 법적으로 기사님이 덤탱이 쓰는 일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 눈앞에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것도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튕겨나가는 걸 봤는데 아무리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한들 그런 장면은 뇌리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 운전은 정말 0.1초의 방심으로도 사람의 목숨이 갈리는 일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그러지 못하면 그걸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아빠한테 안전 운전하고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도 항상 안전 운전하고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기를 바래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자, 여기까지 여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났는데 사연을 제가 너무 늦게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요런 약간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 같은 느낌의 반말체? 약간 이런 것들도 뭔가 저도 읽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들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약간 무겁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도 되게 편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100%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 사고가 나면 되게 멍해진다는 느낌, 이거를 저도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꾸 그림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마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차가 좀 많이 서 있고 비보 좌회전 말고 그냥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대기 중이었어요. 근데 저랑 아빠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초록불이었단 말이에요. 초록불이었는데 한 요쯤에 딱 중간에 왔을 때 이게 주황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순간 여기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차 대가리를 틀어가지고 쾅 박았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차 사고가 났는데 진짜 멍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머리통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한 1초에 2, 30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뇌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패닉 상태가 와요. 그때 진짜 체감상 한 10초 동안 아빠랑 저랑 아무 말 안 했어요. 뭐 괜찮니? 뭐
아빠 괜찮아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둘 다 멍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콩 하고 박은 정도의 사고는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이제 머리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사고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 진짜 내가 차를 타고 있었는지 기억도 못 한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연을 마치고요. 자, 그럼 오랜만에 댓글 읽기 해보도록 해야죠. 잘 때마다 듣는데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꿀잠 이러시는데, 제가 최근에 올린 공포극장 이웃집 실화설, 그것도 제가 막 개 짖는 소리 내고 이상한 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 듣기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는 거는 뭐 잘 수도 있다 치지만은 악몽 꾸실까봐. 그래서 제가 연기를 좀 너무 좀 하고 좀 괴성을 지르는 날에는 막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꿀잠 잤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분, 더송이84님. 저는 시청자 사연이 실제로 겪은 사연이라 더 와닿아서 제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푼순이 푼돌이 분들은 사연을 엄청 많이 공유해주시고, 정푸님은 기깔나게 읽어주셔서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겪으신 일들도 번거로우신데도 같이 공유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걸 실감나게 읽어주시는 정푸님도 너무 감사해요. 학교랑 학원 사이에 혼밥해야 할 때가 많은데 정푸님 영상 들으면서 혼밥할 때 너무 좋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와, 요거는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저야 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당연히 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이 또 사연자분한테 좋은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되게 훈훈해지는데요. 따뜻해지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바이나나님. 연기자 왜 안 하셨어요? 진짜 누가 보고 캐스팅하면 좋겠어요 이러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연기를 배우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악역 같은 건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좀 빌런으로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스라이팅 하는 남자친구, 진짜 싸가지 없는 남자 역할, 사이코패스 남자 역할, 그리고 관심병사 혹은 찐따 연기도 되게 자신이 있고요. 귀신에 들리거나 뭐 접신당하거나 뭐 빙의 걸린 거, 그런 것도 시켜만 주시면은 제가 연습 많이 해가지고 되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잠깐 나오는 악역들, 약간 그런 거 일회용품으로 쓰시기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팅 농담 30%, 진담 70%였고요. 다음 댓글 넘어갈게요. MDGUUF님. 재밌어서 구독하고 싶은데 알고리즘 무서운 이야기로 도배될까봐 구독 못하는 중이에요 이러시는데, 그냥 저를 구독만 하시고 알림이 뜰 때만 그냥 타고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알고리즘이 뒤바뀌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알고리즘이 좀 너무 무서운 걸로 도배된다 싶으면은 관심 없으면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좀 고쳐지긴 합니다. 대신 그 중에서도 좀 마음에 드는 유튜버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뭐 아무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구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러브캣타운님. 어떻게 인프피가 이런 연기를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지? 이러시는데, 사실 인프피가요, 대중들이 봤을 때 모습이랑 현실에서 모습이랑 엄청나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배우 이준혁 님도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내향적이고 인프피이신데 되게 핫하시잖아요. 되게 연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걸 다 떠나서 진심으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연기한 적이 있냐 없냐, 그 첫 발걸음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반경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갑자기 할머니 연기하고 할아버지 연기하고 여자 목소리 내고 괴물 목소리 내고 요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어디서 뭐 배운 적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진짜 진심으로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 할머니가 딱 보이게끔 해주고 싶다. 그냥 사운드만으로도 눈앞에 빌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글, TLLASKZM님. 제가 전에는 핸드폰 없이 잘 잤는데 몇 년 전부터 루틴이 되어서 늘 소리가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정적이 너무 싫어서 잠에 들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전생체험도 틀어놓기도 하고 명상도 틀어보고 음악도 틀어보고 정말 무서운 귀신썰도 듣고 했는데, 이건 듣다가 너무 무서워서 진짜 눈을 뜨면
바로 내 앞에 있을 것 같은 공포감에 잘 듣지 않았고 매일매일 컬투쇼를 듣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자장가처럼 네이트판 괴담, 시청자 괴담, 나폴리탄 괴담 영상을 다 보고 있어요. 잠에 들지 않을 땐 꽤 듣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에 들어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편안한 목소리라 듣기 좋아요. 앞으로도 영상 챙겨 들을게요. 자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이트판 괴담은 뭐 사실 크게 시끄러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의 괴담도 가끔씩 이제 찢어지는 소리를 내야만 하는 뭐 비명 소리를 표현한 글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조용하게 내려고 이렇게 손으로 막아가면서 했고 나폴리탄 괴담들은 워낙 뭐 조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꿀잠 자식이 딱 좋은 게 나폴리탄 괴담이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포극장에서는 원래 제 모습을 봤던 분들이라면 또 빌런 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포극장은 좀 수면용으로는 비추천하지만은 유튜버로서 도파민을 챙겨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포극장에서라도 좀 날뛰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댓글, 이제 당신 썰 없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제가 퇴사하고 나서 구독자 얼마 안 됐을 때는 불안했어요. 이거 고정지출 방어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준비하려던 게 과학 상식을 이제 전달해 드리는,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에 뭐 빠삭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해진 정보가 있으니까 신기한 상식들, 우주 이야기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리는 거를 하려고 그걸 좀 준비하고 계획 중이었었어요. 좀 잠 오는 목소리로 과학 상식을 전달해 드리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포 라디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또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고 이제는 뭐 저도 되돌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당신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롤롤님, 다사이 전기장판 PPL인가요? 댓글 달아주셨는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나폴리탄 괴담에서 시키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의심하진 마세요. 그냥 괴담입니다. 네, 귀여우시네요. 아무튼 다음 글. 김주환님, 진짜 또라이 이웃들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음.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돌걷음. 이러신데 여러분들 이 층간소음 문제가요, 사람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비일비재해져가지고 그냥 이 층간소음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냥 무서워진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도 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도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랑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은 교육권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통이 좀 좋고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에 가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파트보단 주택이에요. 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시골이라 그런지 공기도 맑고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목조주택인데 약간 엘더스크롤 같은 RPG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중세시대에 지어진 목조주택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엘리니아 그 물약상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나무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아파트도 살아봤고 주택도 살아봤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주택이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여기가 가장 큰 단점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떠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려면은 차 타고 10분을 가야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당에 이제 뭐 고라니 같은 거 들어오고 멧돼지 같은 거 울음소리 들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제로 사냥하시는 분들이 앞에 도로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새벽에 팡팡 소리 나면은 고라니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 트렁크에 싣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냥꾼도 돌아다니는 그런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뭐 건강에는 좋아요. 그래서 주아님이 나중에 독립하시면은 좀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주택으로 전향을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댓글. 오빠 저 2주 뒤에 하얼빈 가는데요. 다녀오고 나서 카페에 중국 괴담 올려볼게요 이러시는데, 중국 괴담이 진짜 그냥 제목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냥 중국 괴담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무섭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무서웠던 괴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되게 옛날에 들었던 건데, 어떤 분이 이제 중국에 되게 큰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꾸 어떤 모자 쓴 남자가 벽에 뛰는 신용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멈춰가지고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이쪽 매장 저쪽 매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화장실 가는 입구 쪽 벽면, 매장 안에 있는 그 마네킹 옆에, 그리고
옷걸이 사이, 쓰레기통 옆에 있는 벽, 사람들 줄 서 있는 곳,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떤 남자가 멈춰 있는 게 은근슬쩍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좀 헛것이 많이 보인다. 중국에는 되게 헛것이 보여도 되게 특이한 헛것이 보인다. 참 진짜 중국은 알 수 없는 동네다. 되게 특이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셨대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 실제로 오랫동안 거주하신 그 삼촌한테 나 백화점에서 자꾸 이렇게 뛰는 신용하고 멈춰있는 사람 그런 걸 봤다, 헛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삼촌이 하는 말이 그 백화점 안에서 어떤 남자가 칼로 사람을 막 찌르고 다녔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막 마네킹 뒤에 숨고 옷걸이 뒤에 숨고 엄청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목을 이렇게 팍팍 찌르고 막 다녔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막 에스컬레이터를 띄워놓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하다가 결국엔 백화점 그 특유의 난간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그거 좀 오래됐는데 그 지역에서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아마 네가 그날 본 게 숨었다가 사람들 막 칼로 찌르고 도망다니던 그 남자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중국 괴담이 있어요. 짧은 얘기인데도 이런 것만 들었을 때 중국 괴담 진짜 무섭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한 괴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괴담을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호구구님, 정푼이 형 목소리가 아주 꿀이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의도적으로 듣기 좋게 해보자 해서 이 목소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좀 다른 목소리를 가졌었습니다. 공포 라디오를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좀 약간 고착화된 것 같아요. 목소리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댓글을 읽어가지고 댓글만 또 엄청 읽었네요. 아무튼 댓글 읽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멤버십도 가입해 주셔가지고 저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